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시황 영상은요, 늘 올려드리는 12시 내외 정도의 시간에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시황 말고 조금 더 어떤 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주 소소한 제 생각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언급할 코인은요, 그동안에 제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잘 못했는데,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열정적으로 대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유튜버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지 마시고요. 냉정한 시각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언급할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인플레이션 해지에 특화된 자산이고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금과는 계속해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요, 보시면은 확연하게 달라진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 증시죠, S&P 500과 비교를 하면요, 커플링 지수가 25%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주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반대로 금과는 거의 50% 가까이 연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S&P 500이 50%를 훨씬 더 넘었었고, 골드와는 25%의 연관도 없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금융투자회사인 번스타인은요, 금을 좋아한다면서 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비성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향후에는요, 금보다 더 우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자산으로 지금 정체성을 조금 더 굳혀가는 가운데 지금 지정학적인 질서들과 국제금융, 그리고 국제무역, 그리고 국제통화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릭스가 지금 공식적으로 G7을 추월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GDP 경제 규모에서 추월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급 준비 자산은 현재 브릭스가 대부분 G7 통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지급 준비 자산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나 유로, 파운드와 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들이 현재 지급 준비 자산을 계속 활용하게 될까요? 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브릭스가 본인들이 브릭스 소속 국가의 어떤 통화들을 지급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G7보다 이제 경제 규모도 커졌는데 굽실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지급 준비 자산으로 금이 있는데요. 자, 금과 함께 이제 어떤 자산이 추가가 될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브릭스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브릭스는 비트코인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나 중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현재 스탠스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다녀와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EU도요, 이제는 달러 의존도를 감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럽도요, 이제는 미국 중심의 달러 질서에서 조금씩 자신들의 밥그릇을 찾는 방향으로 아마도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유럽 국가들 중에서요,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통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극화되고요. 그리고 통화의 질서들이 바뀌게 되면은 제3지대에 해당되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통화들은요,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더 중요한 얘기는 이더리움이었는데 비트코인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이더리움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이나 통화의 개념이 강하다면은 이 이더리움은요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더 월드 컴퓨터, 전 세계의 컴퓨터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서비스 분야와 이 여러 분야들, 금융 이외에도 여러 분야들을 혁신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세 가지의 레이어로 나눠져 있어요. 익스큐션 레이어, 그 컨센서스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죠. 네, 익스큐션 레이어는요,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레이어입니다. 자, 여기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요, 계약,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는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컨센서스 레이어는 이제 컨센서스 합의죠. 블록 생성 순서를 정하는 이거를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합의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레이어가 바로 컨센서스 레이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어 혹은 데이터 어베일러빌러티 레이어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에 관한 데이터를 모든 노드에 배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또 향후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더리움에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죠. 샤펠라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이더의 인출이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해지려면 두 개의 레이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큐션 레이어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그리고 컨센서스 레이어는 카펠라 업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현재 샤펠라 업그레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이 이더의 인출이 가능해진다는 건요, 이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작년에 있었던 더 멀지 업데이트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했지만 이제 그게 완벽하지는 못했던 거죠. 왜냐? 스테이킹된 자산의 입출금이 안 됐으니까. 자, 근데 이것까지 이제 이번에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기반이어서 채굴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지분 증명으로 원래부터 이제 가고자 했던 그 플랜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걸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더리움이 이미 너무나 많이 커졌고,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전환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나 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비콘 체인이라는 걸 갖다가 2020년 12월 정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콘 체인에 32 이더 이상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제 블록 생성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콘 체인이라는 거는 여기서 대비 운영되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딱 스테이킹을 통해서 딱 정확한 본인들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작업 증명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돌아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는 이벤트가 바로 2022년 9월에 있었던 더 멀지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굉장히 웅장한 수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이 스포츠카의 엔진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꿔 끼우는데 이걸 멈추지 않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공적으로 병합을 했죠. 네,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대량 인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요,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좀 좋은 답을 주셨어요. 자, 이더리움 출금 방법은 부분 인출과 전체 인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체 인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스테이킹 돼 있는 32 이더를 모두 다 인출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자 역할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도 가능성이 낮을 거예요. 비콘 체인이 생겨날 때부터 이렇게 32이더를 예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아마도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이 부분 인출에 있지 않을까. 즉 32이더를 통해서 보상받은 물량에 대해서 아마도 인출하는 그런 경우의 수일 텐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자료에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미 프로그래밍화해서요, 이 밸리데이터들이 인출할 수 있는 물량들을 갖다가 이미 프로그래밍으로 제한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코비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요, 3일 정도 동안에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많아도 정말 최대로 많았을 때 계산해도 30만 이더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 물량은요, 전체 이더리움 물량의 0.25%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미 현금화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리도 파이낸스 같은 이 유동화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요. 현금화할 부분들은 이미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ST 이더 같은 증서를 주게 되는데, 이걸 현금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동화를 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인출이 가능해지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테이킹 물량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향성은요, 이더리움을 통한 디파이 프로토콜 활용도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왜 상승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당시에는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4에서 무려 21까지 급증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위험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외신들은요, 이 규제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규제 당국에 의해서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게리 겐슬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테이킹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지만 증권성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도지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X라고 트위터 포스팅을 했는데요. 자, 더 이상 트위터가요, 더 이상은 독립된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머스크의 X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디지털 에셋이라는 전문 매체에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거든요. 최근이에요. 4월 4일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자, 이런 의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이 트위터와 그리고 X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특히나 도지코인과의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는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갖다가 염두에 뒀던 것이고요. 자, 그걸 위해서 드디어 X와의 병합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머스크는요, 과거에 트위터를 인수한 것이 X라고 불리는 슈퍼앱을 만드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슈퍼앱은요, 중국의 위챗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요, X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계속해서 돈이 모이고 수많은 결제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제할 수 있는 통화가 어떤 것이 사용될 것이냐.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지코인이 아닐까? 자, 이런 기대감들을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자, 물론 이거는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될지, 뭐 다른 암호화폐가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코인을 발행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향해서 보였던 그런 스탠스를 봤을 때는 도지코인도 하나의 중요한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자, 리플이 4주 동안에요, 이 랠리를 이어갔는데 거기서 대부분 이 가격을 끌어올린 장본인은 개인 투자자다라고 이 카이코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가격을 끌어올린 장본인은 개인 투자자인데 거기서 굉장히 하방 압력을 줘서 이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한 거는 누구냐면 고래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업비트나 빗썸에서의 거래량이 바이낸스를 넘어섰던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호구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센티멘트에 따르면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XRP를 보유한 고래들도요, 최근 몇 주간 전략적으로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갔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처분을 한 것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였던 플레이어들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래들도 매입도 하고 매도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고래들이 이번 장에서 크게 활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향후에도 리플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소셜 볼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소셜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셜상에서 얼마나 이 리플이 많이 언급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가격의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폭 상승도 했지만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리플에 대한 어떤 소셜의 관심도가 많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 수가 줄었다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한, 이 리플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자, 그 얘기는 고점 매수를 거리는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완벽한 진입 시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또 이 센티멘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리플에 대해서 자주 언급드리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급락이나 급등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리플도 이게 장기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지금 또 기약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또 쟁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현재 리플과 SEC는 서로의 논리를 이 판사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리플은요, 어떤 논리를 폈냐면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려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SEC는요, 서면상으로 공식 합의가 없어도 계약으로 성립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리플에게 유리하지 않죠. 하지만 이 변호사는요, 리플이 승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이유가 탈중앙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자산 매매는 중앙화된 주체들끼리 나서서 계약을 해야 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지 않고도 이 XRP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원이 이러한 탈중앙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리플이 이길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과는 상관없이 리플은 계속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또 협약을 맺고 본인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CBDC 시범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리플의 목적 자체는요, 이 CBDC와 이 법정 통화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 국가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3, 40개 가까운 나라들과 거의 협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어떤 성장 가능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되고, 만약에 리플이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리플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 중개가 필요가 없다, CBDC가 구현되는데 굳이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할까, 브릿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은 리플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장기적인 가치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전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나름의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